안녕하세요. V시작팀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주제는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약 0.2%포인트 인하를 했는데요. 도대체 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건지, 기준금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0.25% 인하를 한다. 근데 그 이유가 소비와 투자를 살린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소비와 투자를 살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왜 내렸는지 들어가기 전에 경기 침체가 왜 돼서 왜 내렸는지를 좀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먼저다. 그쵸. 왜냐면 물론 소비를 다루는 것도 좋지만 왜 정말 내려갔냐를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일단 한국은행에서 이제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기준이 0.8%로 대폭 감소했어요. 원래 1.5%였어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게 한 나라가 1%대 성장률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참혹하죠.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네. 그래서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나 또는 코로나 팬데믹 때랑 똑같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이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아닌데. 맞아요. 정말 큰 이슈는 없는데. 그렇죠. 네, 정말 내수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저희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또 금리가 좀 높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비 위축이 많이 됐어요. 네. 반디님도 아시겠다시피 대한민국이 부채가 되게 많은 나라예요. 가계부채가 특히나 네, 엄청나게 많은 나라. 부채가 없는 분보다 있는 분의 비율이 훨씬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금리가 높았을 때 이제 1분기 기준으로 저희가 소비 지출이 떨어졌대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떨어질 수밖에 네. 없었고요. 소비 지출조차 이제 4년 만에 1%대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소비 지출 1%대로 떨어졌다. 국가를 반영한 실질 소비 지출이 네. 20분기 만에 0.7% 감소했다고 합니다. 1%포인트도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슬프죠. 그래서 고물가의 여파로 이제 자동차, 의류, 신발, 뭐 고가의 소비들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레버리지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건설에 대해서 투자 급감.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다음 화면으로. 네. 네, 그래서 건설사 투자가 급감이 됐어요. 급감이 된 게 정말 잘 안 돼서 된 것도 있지만요. 실제로 건설사 폐업 건수를 보시면 1887건, 23년도에 3,500. 거의 뭐 1,000건 늘었고, 네. 네, 2024년에 3,675건. 맞습니다. 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지금 부채율도 증가하고 전반적인 금융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바로 체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투자 전망치가 2.8에서 마이너스 6.1까지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 몇 퍼센트, 그럼 8% 이상 차이가 나는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2.8. 네,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6.1로 하향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이 건설사들, 보통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라고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아파트를 그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거의 짓지를 않는다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더 안 짓겠다. 더 못 짓겠다. 그렇죠. 못 짓겠다. 네, 왜냐면- 금리가 너무 높고. 맞아요. 네. 금리인 것도 있고 이제 은행의 규제가 아니면 또 은행의 지금 상황들이 너무 좋지 않다. 그렇죠. 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수도꼭지 이제 수출이 둔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미국 관세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수출 중심의 국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수출이 많이 둔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디님한테 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저희가 어떤 영향을 받나요? 방금 이제 우리 이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서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우리 내수 경기를 활발하게 이제 그런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자, 대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때가 여기 보시면 자, 코로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보면 이 코로나 때가 있고, 네. 이 코로나 때 왜 내렸을까요?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사는 것도 많이 떨어지고 네네. 그래서 내수가 정말 안 좋아서 그쵸. 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기가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마비가 거의 됐었잖아요. 정지 수준. 그렇죠. 네. 그 정말 혈관이 막힌 곳을 뚫어주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내렸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반대로 돈의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그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반대로 저희는 지금 금리를 내렸으니까 돈의 가치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화폐와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반대로 올라가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가는 정말 이 코로나 때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 자산의 대표격인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정말 천정부지로 정말 많은 거품이 끼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보시면 금리를
5%까지 쭉 올렸다가 지금 약 1%를 내렸죠. 네. 경기가 정말 이 코로나 때, 지금 코로나가 뭐 이렇게 팬데믹 상황 아니지만 그렇죠. 일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고 모든 지표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내리면 왜 떨어지는 거야?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네. 좋지 않아요? 제가 일반인이고 은행이라고 칠게요. 근데 네. 제가 1억이라는 돈을 똑같이 넣었을 때 0.5%면 이 돈을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게 맞을까요? 은행 입장에서도? 아, 그렇죠. 사실 0.5% 금리 가지고는, 이율 가지고는 사실 마땅히 투자할 데가 맞아요. 없고. 맞아요. 그래서 금리가 낮다는 건 내가 이 돈을 맡기는 이 주체인 은행도 돈 굴릴 데가 없다 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1억이 0.5%밖에 못 붙여준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전체가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돈의 가치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 IMF 때 금리가 되게 높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왜 높았을까요? IMF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전체 그런 금융에서부터의 그런 기업까지 모든 경제가 박살이 났어요. 맞습니다. 이 박살이 나니까 외국의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서 돈을 다 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외국 자본과,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금리가 낮으니까 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다른 나라로 돈 있는 사람은 다 보낼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리가 2%였는데 다른 나라는 그때 당시 예를 들어 7, 8%를 주는 그런 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내 돈을 2%짜리 은행에 넣고 싶겠어요? 아니면 7, 8% 은행에 넣고 싶겠어요? 7, 8%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금리가 높으면 내수에서 돈 굴릴 데가 있다는 거고요. 금리가 낮으면 그만큼 내수 시장이 침체돼서 내수에서 굴릴 데가 없다. 그래서 은행조차 그에 상응하는 이율을 지급을 못한다라고 쉽게 봐주시면 좋고요. 배경은 너무나도 많아요. 저희 나중에 금리로 한 파트만 다뤄도 한 4부작 나올 수도 있어요. 4부작. 네, 4부작 나올 수도 있다. 인하로 인해서 얻는 영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얻는 이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저희 맞아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가 조금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죠. 왜 활성화가 될까요? 저희가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게 이자가 줍니다. 방금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는 뜻은 결국 대출을 일으킨다는 뜻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 70에서 80%가 다 부동산에 이제 몰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그냥 내 돈 현금으로 다 사는 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출을 대부분 끼고 사는데 그 대출 이자가 0.25% 내린 만큼 대출 이자도 따라서 내린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었는데 0.25%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한 달 내는 이자가 9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오히려 돈이 더 여윳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10만 원으로 누군가는 나 지금까지 100만 원 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자, 우리 오늘은 소고기 좀 사 먹자. 10만 원 남았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소고기집에 가서 소비를 하실 수도 있고, 맞아요. 또 누군가는 나 정말 이 노트북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 달 이자가 10만 원이 줄어들어서 한 몇 달치만 모아서 살 수 있겠다. 뭐 하이마트나 뭐 쿠팡에서 그렇게 전자제품을 주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를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낳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부동산에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내가 사고 싶었던 아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에 5억. 정말 초등학교도 끼고 있는 역세권인 정말 좋은 아파트가 있어. 네. 나는 이거를 너무 사고 싶은데 지금 금리가 너무 비싸. 음. 근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네? 그러면 당연히 대출 이자도 따라 내릴 거니까 이거 지금 내가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라는 건 특히나 역세권,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좋은 아파트는 딱 거기 한정돼 있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대출 이자를 내림으로써 더 많아져요. 그럼 당연히 이 아파트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겠죠. 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 아파트는 딱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자산 가치는 상승한다라는 이론적인 설명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소비가 활성화되면 네네. 주가는 과연 어떨까? 주가는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금리랑 주가는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기업도 대부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금으로 운영을 해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금리가 내린 만큼, 그러니까 S전자라든지 뭐 저는 L전자라든지 쿠팡 다 말했는데. 뭐 일단은 일단 삼성 네네네. 혹시나도 저희를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부채율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채율조차 감소한다. 이자가 감소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먹고 살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소비자조차 조금 편해졌잖아요. 그러면 S전자 제품을 살 수도 있고요.
왜 자꾸 이게 삼성이랑 S전자 혼동하는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샤오미 아니죠? 네, 그렇지 않고요. 네, 그래서 삼성 제품을 살 수도 있고 네. 애플 제품을 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여윳돈이 생긴 만큼 소비를 더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투자는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편해졌다. 이거는 누군가가 소비를 해준다. 그 제품을. 이 제품이 퍼진다. 누군가가 계속 사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주고 찍고 만들어내고 이 한 바퀴를 돌면 주가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상승을 할 수밖에 상승할 없다.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제가 CEO인데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갑자기 경기가 좋아져서 반대님이 계속 사줘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매출이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빚을 갚는 속도가 좀 빨라질 거고요. 그리고 다음 R&D라든지 연구 개발이 좀 더 빨라집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금리가 내리면 기업에겐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산 시장의 변화가 가장 크죠. 부동산도 크지만 네네. 주식 시장도 커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기준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가계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 가계에 여유가 생기니까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하지만 예금 이자도 함께 낮아지게 되는 거죠. 낮아지면 당연히 저축의 매력은 떨어지고 이 말은 곧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사진은 아직 우리나라 금리가 3%대를 가져온 건데 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네.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이 2024년 11월 기준으로 3%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미국은 4.75%에서 4.5% 정도의 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 팀장님이라면 네. 한국의 은행에 조금. 돈을 맡기겠어요? 아니면 미국의 은행에 돈을 맡기시겠어요? 당연히 기회가 된다면 웬만한 사람들이 미국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만큼 금리가 차이가 벌어진다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원화가 달러로 바뀌어서 미국에 투자될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의 원화가 유출됨으로써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년 이걸 제가 찍고 있는 지금 2025년 5월 31일인데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2.5%고요. 미국은 4.5%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이 기준금리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맞아요. 2%포인트 더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 같아도 아무래도 돈을 옮겨가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수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의 원화가 이제 다른 나라로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이 금리가 높은 나라로 빠져나가서 환율이 더 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또 예전보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든지 미국 은행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 요즘에 솔직히 저희들끼리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요즘 누가 국장하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참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뻔한 미래라고도 봐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 대비를 또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금리를 저희가 언제까지 내릴지도 모르고요. 언제 오를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날 때 내 돈을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될까? 정말 좀 현명하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시점이 5월 31일인데 이거를 제가 편집하고 업로드하면 아마 그때쯤은 대선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중에 어느 후보가 되었든 사실 제가 생각하는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측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 후보분들의 이제 공약을 다 이제 한 번씩 살펴봤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공급에 대해서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공급이 이제 22년부터 많이 부족했다라는 인식은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자, 그런데 그분들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그 5년 동안 아파트가 그렇게 쉽게 지어질까요? 아까 건설사 폐업 현황도 보고 하니까 정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를 짓는데 최단시간으로 3년이 걸려요. 그럼 그분들이 취임하고 나서 뭐 사기 신도시 공약도 벌써 나오고 있고 진짜 몇십만 원 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일이 뭐 일주일 만에 뚝딱 될 리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반대로 한국은행에서는 또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지금 하락 기조가 보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마도 주식시장에서 국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 좀 최근에는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 더 투기적인 과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많이 사요.
뭔가를 공부해서 이 기업이 나는 평생 갈 기업이다 아니면 뭐 이 기업이 뭐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고 사요. 대부분. 맞아요. 그래가지고 투기적인 시장 때문에도 점핑을 좀 많이 할 거고요. 아무래도 반대님도 느끼시잖아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있어도 주식 공부 제대로 해서 뭔가를 분석을 해서 사시는 분들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요. 그래서 투기적인 시장이 과열이 될 거고 내 자산이 투기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항상 조심하셔라. 그쵸. 최근에도 보니까 삼성전자 많이 올랐더라고요. 얼마죠? 지금? 5만 6천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부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의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금리 인하가 된 조금 전 날 기준으로 보시면 가격이 얼마죠 지금? 현재 기준 56,200원 지었거든요. 네, 거의 금리 인하 직전에 5만 3천 원 정도 네.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인하될 때 모든 주가가 좀 뻥튀기가 되거나 아니면 투기적인 열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인하가 됐다는 건 내 돈 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에 두기도 애매하고 뭔가 주식을 하기도 애매한데 그래도 큰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하겠지만 그렇죠. 적당한 돈으로는 여기도 그 애매하고 저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투자에 투기 열풍이 너무 많이 부는데 이런 거에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진짜 네. 단기적인 투기적인 열풍은. 단기적인 투기적인 네. 열풍은 계속 올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무조건 순환을 합니다. 그렇죠. 올라갈 때가 있고요. 내려갈 때가 있고 이 무조건 사이클을 도는데 지금이 무조건 마지막 기회야 이런 거는 자산 시장에는 없다고 봐요. 언젠간 잘 될 거고 언젠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투기를 항상 조심하셔라. 부동산도 역시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따끈따끈하게 CU 가서 찍은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찍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잠깐 원래 콜라 가격이 이랬나? 그래서 저희가, 많이 느껴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콜라 가격은 어땠냐? 이거 2015년도? 그렇죠. 네. 10년 전에 보니까 얼마예요? 와, 1,200원. 1,200원이었네요. 진짜 2배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2,100원이라고. 약간 모자라지만 네, 2배라고 약간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총 자산이 10년에 1.6배에서 1.8배가 안 늘어버리면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뒤로 가는 거예요. 퇴보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퇴보라고 하는 표현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냥 몇 천 등씩 밀리는 거죠. 무섭네요, 진짜. 무섭죠.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 삼각김밥 사 먹어본 적 있죠? 그렇죠. 네. 제가 혹시 삼각김밥 사 먹었을 때 얼마 정도에 사 먹었어요? 첫 삼각김밥. 제가 조금 늦게 한 중학교 좀 더 넘어서 사 먹어봤거든요. 700원 정도에 제가 사 700원.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얼마죠? 지금 한 거의 2,000원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큰 거. 네. 네. 제가 처음 사 먹었을 때 55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있었어요. 이게 두 개 붙어 있는 거. 맞아. 해가지고 그게 맞아. 그게 1,000원, 네, 1,200원. 네. 근데 지금이 그때는 또 따뜻한 그 500컵. 기억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500컵 그 빨간색.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순한 거 파란색 이렇게 있었는데 그 두 개 먹으면 너무 좋았는데 500컵조차 사라졌어요. 요즘 사발면 하나에 1,300원, 1,400원. 조만한 거가 한 1,300~400원 했던 것 네. 같고요. 큰 컵은 막 2,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못 사 먹겠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물가가 너무 치솟고 있고 그래서 저희 총 자산 대비 10년 동안 내가 자산이 2배가 안 되면 1.6배 최소 안 되면 진짜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실질임금 추이를 네. 띄워놨어요. 이거 연합뉴스에서 가져온 거고요. 보시면 구독자님, 네. 저희 또 시청자님, 아니면 저희를 통틀어서 10년 동안 월급이 2배 오른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니에요. 네. 네. 실질적으로 10년마다 월급이 2배가 오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리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임금 추이가 어때요? 계속 감소하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네.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기 23년도인데 24년도에도 떨어졌을 거라고 믿고요. 25년도에도 떨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자본주의의 한계죠. 내 실질 임금은 올라갈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소비하는 이 물가 아니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은 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네. 정말 저희가 이제 돈을 그냥 은행에다가만 넣어놓고 은행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안 되는 시대가 왔다. 큰 착오다. 네. 네. 지금 콜라 가격만 보셔도 저는 이렇게 두고 보니까 더 큰 체감을 느꼈어요. 그냥 편의점 갔을 때 그냥 사 먹었거든요. 10년을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게 올랐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튜브를 찍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진짜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게 너무 찔끔찔끔씩 성장하다 보니까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진짜 실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된 진짜 현장 사진을 찍어서 오히려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실질임금 계속 줄 거예요. 네. 구독자님 혹시 내가 2년 이내 월급이 1% 이상 올랐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지금 실질임금이 계속 감소하는 추이인데 네. 저희는 과연 저희 월급, 저희 통장은 얼마나 이제 더 늘어나고 있나. 늘어나면 훌륭한 회사네요. 맞아요. 네. 정말 훌륭한 회사. 거기 열심히 다니셔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희가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뭔가 어딘가에다 돈을 넣을 거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총 자산의 최소 기준금리 플러스 3%. 그러면 지금 2.5면은 3% 하면 5.5%는 1년에 무조건 먹어야 된다. 1년에 이 정도를 못 가져가면 나는 무조건 뒤로 간 거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1억을 갖고 있는데 50만 원을 투자했어요. 네. 몇 퍼센트 투자한 거죠? 계산조차 안 돼요. 계산조차 안 되네. 1억 0.5%. 0.5%인데 0.5% 투자했는데 0.5%에서 5%가 올랐대요. 그럼 얼마 오른 겁니까? 그러니까 5%가 오르긴 했대요. 그럼 거의 0. 계산도 안 되는데 계산 안 돼요. 저는 항상 총 자산 기준에서 2배가 되거나 아니면 5%를 따라가는데 대부분 그래요. 1억을 가지고 있는데 50만 원 투자해서 저 5% 수익 봤어요. 내 총자산이 5%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50만 원은 5%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하실 때 정말 수익률 플러스 마이너스에 너무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업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수익률에 대해서도 너무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리 내렸으니까 전부 다 수익률 좋아요. 그렇죠. 안 최근에 좋을 많이 수가 올랐어요. 또. 네. 네. 정말 아까 삼성전자 같이 봤듯이 어떻게 이틀 만에 거진 한 4~5%가 올랐더라고요. 네. 거의 53,000원에서 56,000원 됐으니까. 그래서 투기적인 걸 조심하시고 총 자산에 얼마나 내가 늘릴 수 있을 것에 있는지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진짜 물가 실질적으로 보면서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존경하는 반디 형님께서 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멋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버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선시대의 한문이 21세기의 금융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공감돼요. 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 순간 뻑 맞은 듯한, 머리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한문, 그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의 계급은 다 양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양반 이외의 계급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다 그냥 양반의 이제 노비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갔죠. 그래서 평생 일만 하고 양반의 노비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돈과 권력, 명예는 다 양반 계급이 다 가져갔고요. 21세기에 자본주의 살고 있는데 내가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면 결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결국 나는 평생 일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쳇바퀴 같은 삶에서,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는 그 한 달 한 달마다의 그 월급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월급들을 조금씩 자산으로, 정말 훌륭한 안정적인 자산으로 조금씩 치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루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에 보통 뭐 하죠, 우리? 바다로 놀러 가고 펜션 놀러 가고, 그쵸? 여름휴가 가잖아요. 돈 쓸 궁리밖에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여름에. 맞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께서는 다람쥐가 도토리를 열심히 저축을 하듯이 봄, 여름, 항상 가을과 겨울을 대비해서 봄, 여름에 저축을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겨울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 인생에서도 나이가 들면 아플 거고요. 일찍 준비를 못하면 가을, 겨울에 정말 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도 정말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까요, 반디님?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음 주제, 정말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